자, 다음으로는 이제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 운동과 그리고 청일전쟁과 겹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학농민 운동의 그런 타임라인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또 어떤 봉기가 있었죠? 그죠? 고부 농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부 농민 봉기에서 이제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이 됐는데 이 이용태가 이제 고부 농민들을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제1차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가지 전투가 있었어요. 어떤 전투가 있었나요? 그쵸. 황토현 전투와 황룡촌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선 정부가 위기감을 느껴서요. 청나라한테 우선 SOS를 요청하죠. 그런데 우리 저번에 어떤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청나라가 상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요? 그쵸.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우리 조선에 상륙한다고 전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이에 질세라 한반도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 정부나 농민군은요, 청일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을 이제 무마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화약에서는요, 이 농민군들이 꿈꾸었던 세상이죠. 패전개혁안이라는 문서에 대해서 실천을 약속했는데요. 이 패전개혁안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집강소가 아니죠, 이거. 교정소를 설치했고요. 그다음 지방에는요, 농민군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집강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화약을 통해서 조선 정부하고 농민군이 이제 화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청일군은 한반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본은요, 이왕 조선에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요, 일본은 결국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청일 전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게 되는데요, 개혁을 실시하죠. 그게 바로 오늘 배울 1차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요, 일본의 경복궁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혁을 하겠대요. 농민군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졌죠.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청일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모노스키 조약이 맺어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와중에 오늘 배울 제2차 가부개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번에 여기까지 배웠는데요. 우리 나머지 타임라인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일본의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제1차 가부개혁이 실시가 됐는데요. 일본의 경복궁을 점령한 그 모습이 사료로 나와 있습니다. 제1차 가부개혁은요, 우리가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면서 실시가 되고요. 그다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도하는 기구가 필요했는데요. 우리 아까 동학농민 운동의 패전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앙에 무엇을 설치했었다? 교정청이라 할게요. 교정청. 집강소가 섞였네요. 교정청을 설치했죠. 자, 교정청이 있었는데 1차 가부개혁을 실시하면서 교정청을 폐지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차 가부개혁을 위해서요. 군국기무처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거의 윗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냥 실질적인 권력이 아니라 바지사장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1차 가부개혁 때는 섭정을 했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1차 가부개혁이 있었을 당시에는요, 청일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일본도 청나라한테 이기려고요, 엄청 이 청일전쟁에 힘을 쏟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차 가부개혁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우리나라에 자주적으로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1차 가부개혁의 내용을 다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지향을 했는데요. 먼저 중국의 연호를 폐지함으로써 우리는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걸 암시했고요. 그 다음 개국기년을 사용했어요. 자, 개국기년이라는 거는요,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던 것을 1년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조선은요, 언제 세워졌냐면요, 1392년에 세워졌어요. 나라가 세워진 날이에요. 나라가 세워진 날을 1년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제1차 가부개혁은 1894년이었으니까 우리가 몇 년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1894년은 그쵸, 503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국 기년, 연도 세는 방법을 나라가 세워진, 조선이 세워진 것을 1년으로 삼았다라고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선 정부의 중앙 기구로서는 의정부 6조 체제가 있었죠. 근데 그 6조가 8아문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국내부를 설치했는데, 국내부라는 거는 궁의 안쪽의 일을 담당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국정 업무, 나라 일과 왕실 업무가 구분되지 않았었는데, 왕실 업무를 맡는 국내부가 설치됨에 따라서 왕실과 국정 업무가 분리가 됐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그 당시 문란해졌던 과거제가 폐지가 됐고요. 지금의 경찰청 같은 경무청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경제적으로서는요, 중요한 게 재정을 일원화시키죠. 근데 우리 재정을 일원화시키는데요, 그 재정을 담당하는 그 하나의 기구가 바로 탁지아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갑신정변 때도 재정 일원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 당시 때 재정 일원화의 기구가 어디였었어요? 호조였었죠. 아직까지는 6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6조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호조를 중심으로 재정을 일원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1차 가부개혁 같은 경우에는 6조가 뭘로 바뀌었어요? 8아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름이 아몬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재정이라는 뜻을 가진 탁지를 붙이면서 탁지아몬으로 재정 일원화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갑신정변은 호조로 재정 일원화가 됐고, 가부개혁은 탁지아몬으로 재정 일원화가 됐구나 라고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 중심의 화폐 제도를 채택했고요. 조세 급납제 시행이라는 건요, 조세를 이제 화폐로 내도 된다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요, 드디어 신분제가 법적으로나마 폐지가 되죠. 공사노비제가 폐지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하는 조혼도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 남편을 잃었던 과부는요, 원래 재혼이 금지되었었잖아요. 약간 페널티를 주게 되면서 아들이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했잖아요. 근데 이 과부의 재가를 또 허용해 주기도 하고요. 고문이나 연좌제와 같은 악습을 폐지시키기도 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 우리 2차 가부개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차 가부개혁 때가 되면요, 자, 이 청일전쟁이 역시 계속되고 됐는데요. 전세상 우리가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여유가 생겨서요, 조선 내정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됨에 따라 간섭이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요, 일본이 이제 거의 간섭이 심화가 되니까요, 섭정이었던 흥선대원군을 축출하게 되고요, 좀 더 친일적인 인사를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1차 가부개혁이었 그 내각의 중심이었던 김홍직과 더불어 친일적인 성향을 띠었던 박영효까지 내각에 포함시킴으로써 김홍직, 박영효, 연립 내각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연립이라는 거는 두 명이 연속해서 대표를 맡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차 가보 개혁 때는요, 군국 기무처가 폐지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군국 기무처라는 말이 나온다면 몇 차 가보 개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조건 1차 가보 개혁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종은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요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 문서가 바로 홍범 14조예요. 여기 보면 홍범 14조는요, 청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버리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 독립국이다 라고 발표를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역시 우리 2차 가보 개혁의 내용을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의정부를요, 우선은 내각으로 개편을 하게 되고요. 아까 1차 가보 개혁 때 6조를 파라문으로 바꿨었는데 파라문을 다시 7부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요, 총 8개의 도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를 8개의 도로 나누었었는데요. 2차 때는 23부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훈련대라는 군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선의 지방간, 조선의 수령은요, 그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 그리고 군사를 이끄는 군사, 그리고 사람들을 재판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차 가보 개혁 때는 군사와 사법권을 박탈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법권은 누가 가지게 됐냐? 바로 재판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이 지방간이 가지고 있었던 사법권은 재판소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근대적인 교육을 이제 실시하겠다라는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근대적인 학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는 누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를 만들고 또 근대 교육을 위해서 외국어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외국어 학교 관제를 공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 문서를 보면요. 자, 교육 입국 조서의 그런 내용을 보면 교육의 목적, 목표가 나와요. 빨간색 줄에 보면요. 이 너희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충군하고 위국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충군이라는 건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를 위한다는 말입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받으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의 내용은 덕을 쌓고요, 체력, 몸을 기르고요, 지식을 길러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가보개혁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청일간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중에 하나는요. 자, 여기가 랴오뚱 반도가 되겠는데 이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겠다라는 내용의 조약 내용이 있어요. 근데 랴오뚱 반도를 일본이 가지게 됨에 따라서 위기를 느끼게 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밑에서부터 남하해 왔던 러시아가 있었어요. 러시아는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가 독일과 힘을 합쳐서 일본을 겁박하죠. 그게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본은 이 세 명이 무서워가지고 깨갱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가진다라는 걸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지금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랑 가까운 랴오뚱 반도를 가지려다가 러시아 때문에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선이 또 누구한테 기대고 싶을까요? 그쵸. 아, 지금은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구나. 일본을 내쫓으려면. 그래서 이제 러시아한테 기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을미개혁 파트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가지려는 거를 방해했죠. 그게 바로 삼국 간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견제하려면 누구랑 친해져야 된다? 러시아랑 친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친러파가 대두가 됐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당시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이제 친러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입장에서는요, 이 친러파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약화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칠러적인 모습을 보이는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표현도 하죠. 민비를 시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요, 을미년에 사변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을미사변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을미년에 개혁이 일어나는 을미개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을미개혁은 김홍집 내각이 다시 재구성되죠. 박영효가 없어요. 그리고 을미개혁이 실시가 되는데 을미개혁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호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연호의 이름은 바로 건양이 되겠습니다. 연호는 우리 그 연도 앞에 붙이는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건양 1년, 건양 2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연도를요. 그리고 양력을 사용하죠.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의 초등학교인 소학교도 설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당시에는 천연두, 지금도 있죠.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우리 예방 접종이 개발이 되는데요. 지석영이라는 인물이 개발했죠. 바로 종두법이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원래 부모가 물려주신 몸이기 때문에 머리도 안 잘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을미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투를 잘라버립니다. 그게 바로 단발령이에요. 밑에 사료는 이 단발령의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 근데 우리 양반 같은 경우 이 성리학 사상으로 꽝꽝 뭉친 양반 같은 경우에는 감히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머리를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함부로 잘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되어 이에 따라서 을미년에 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을미의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가 일본 깡패들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위기감을 느껴서 어디로 도망치게 되느냐. 지금 당시 조선이 기대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관 파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갑오개혁의 의의는요. 어쨌든 그동안 있었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 운동의 개혁 의지를 일부 반영을 하게 됐고요. 또 개혁 일부는 나중에 살펴볼 대한제국으로 계승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개혁은 누구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 일본의 일본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임라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이 있었는데요. 이 칠려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명성황후를 죽이죠. 그리고 똑같은 연도에 을미개혁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을미사변의 위기감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까지 파천을 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임금이요, 이스라엘의 궁궐이 아니라 다른 나라 공사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열강들이 그거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요. 우리 조선에게 돈이 되는 것들을 마구마구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백성들, 우리 조선에 남아있는 민중들은요, 우리나라 왕이 다시 조선에 러시아 공사관도 조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독립협회가 있고요. 이 독립협회 요구에 따라서 고종이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고종이 돌아왔을 때는요, 더 이상 조선이 아닙니다. 황제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고요. 우리가 황제를 중심으로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및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